안녕하세요. 해피맘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에 써서 제 블로그에 올린 픽션 단편 소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 실버타운 로맨스. 나는 한 달 전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실버타운으로 들어왔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노인 시설로 들어온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코로나에 지치고 사람에 지치고 폭염에 지쳐서 입맛도 없는데 삼시세끼를 해먹는 일이 귀찮고 무엇보다 매일 혼자 외롭게 있는 게 싫어서였다. 아들은 캐나다에, 딸은 미국에, 둘 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이민 가서 정착을 했다. 3년 전에 마누라마저 나를 혼자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갔다. 실버타운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둘이 쓰던 가구와 생활용품들 버리는 데만 꼬박 2달이 걸렸다. 뭐든 사는 게 어렵고 버리는 것이 쉬운 줄 알았는데 그 반대였다. 1년 전부터 노인시설 이곳저곳을 방문해서 상담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다. 요양원과 양로원은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갈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런 곳에 가려면 기저질환이나 일상생활에 불가능해야만 한다. 하지만 나는 아픈 것도 없고 복용하는 약도 없으며 내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다. 그래서 100% 자비로 가야 하는 실버타운을 선택했다. 실버타운도 가격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미국에 있는 은퇴 공동체라는 곳과 일본에 있는 유료 노인 홈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실버타운과 비슷한 곳이다. 내가 입주한 이곳은 매일 등산을 할 수 있는 산으로도 연결이 돼 있고 시설이 좋은 편이라서 아파트처럼 높은 건물이 여러 동이 있었다. 의료시설이 잘 돼 있어서 24시간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다. 응급의료시설도 갖추고 있고 대학병원도 30분 이내 거리에 있다. 실버타운 안에는 문화센터가 있어서 다양한 무료 강좌가 자주 열리므로 원하는 것을 배울 수도 있다. 체력 단련장과 레저 그리고 골프 연습장, 수영장, 탁구장, 테니스장, 노래 연습장, 영화관, 도서관, 바둑을 둘 수 있는 작은 기원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았다. 동호회도 많아서 등산 모임이나 기타, 색소폰 같은 다양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날 수도 있었다. 외출이 자유로운 이곳에서는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몇몇이 모여서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나는 낚시를 좋아해서 사람들과 강이나 바다로 가끔 낚시를 하러 다닌다. 실버타운 뒤쪽으로는 큰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계곡도 있다. 외출 외박이 자유로운 만큼 실버타운 안에도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유롭게 와서 자고 가기도 한다. 해발 560m가 넘는 산 밑으로 지어진 웅장한 실버타운 안으로 들어서면 타원형의 16만 평 정도 되는 땅에 울타리 바로 안쪽에는 메타세카이어 나무들이 빙 둘러서 있고 그 안쪽엔 폐타이어로 산책로를 만들어 놓았다. 산책로 안쪽에는 야생화를 삥 둘러 심었고 그 바로 안쪽에 17층에서 15층짜리 아파트가 둥그런 모양으로 지어져 있다. 아파트 안쪽 중앙에는 퇴색된 듯 보이는 땅색 벽돌로 된 고상한 타원형의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건물 중앙에는 큰 중정이 있다. 그 중정 중앙에는 작은 인공호수가 있고 그 안에는 각종 관상어가 눈일고 있다. 이 건물은 병원 등 실버타운에 사는 사람들만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이다.
1층에는 약국과 편의점, 그리고 제과점과 떡집, 세탁소, 화원과 호프집, 커피숍, 미장원과 10,000원 이상이면 배달해주는 마트도 있고 옷가게와 문방구도 있다. 2층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이 딸린 병원이 있고 3층과 4층에는 입원실이 있다. 5층에는 멋진 카페와 고급 식당, 그리고 실버 안마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스포츠 마사지 샵이 있고 6층 옥상에는 울창한 꽃밭이 있고 군데군데 그늘막과 쉼터가 마련돼 있다. 건물 중앙에는 작은 호수와 분수대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멋진 조각품과 분재나무들 그리고 꽃들이 그림처럼 들어차 있다. 노인시설이지만 조경이 그 어느 식물원보다 못지않게 뛰어나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보낼 나의 여생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가 무척 크다. 실버타운 입주 자격으로는 학력에 제한은 없으나 법정 전염병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나이는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입주 비용은 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2억에서 9억 정도이며 월세는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이다. 계약 기간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퇴소 시나 사망 시에 반환받을 수 있다. 나는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5억을 보증금으로 걸고 월세는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중에서 236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용돈으로 쓰고 있다. 25평의 깔끔한 집에 기본적으로 있는 가구들만 몇 가지 있는 데서 혼자 지내다 보니 썰렁하고 넓게 느껴졌다. 원룸같이 작은 평수도 몇 동 있는데 공연히 넓은 곳으로 계약을 한 것 같아서 좀 후회가 됐다. 실버타운은 형태에 따라 도시형, 호텔형, 고급형과 도시 근교형이 있다. 내가 사는 곳은 도시 근교형이다. 계약할 때 당시에 설명 들었던 대로 101동에서 105동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곳이다. 106동에서 109동은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긴 사람들, 그리고 110동에서 114동은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다. 115동은 전문 입주 간병인과 상가를 운영하는 가족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고 116동은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관리소 직원들의 숙소이다. 모든 동의 1, 2라인과 11, 12라인에는 애완견과 애완묘 등을 키울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나는 싱글들만 사는 103동 1705호로 이사를 했다. 좀 예민한 편이라서 층간소음으로 잠을 설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꼭대기층으로 계약을 했다. 사실 이사라고 해봐야 침대나 TV, 옷장, 침구류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옵션으로 다 돼 있어서 내가 쓰던 책상과 라디오와 노트북, 그리고 카메라와 계절별로 옷 몇 가지와 핸드폰 뿐이다. 오늘은 어쩐 일로 일찍 일어났어? 안녕하세요. 어제 피곤해서 일찍 잤더니 일찍 눈이 떠지네요. 오랜만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아침 산책을 나서는데 현관문을 열자 옆집에 사는 남자와 마주쳤다. 우리 옆집에는 67세의 남성이 혼자 산다. 내가 제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볼 때가 있다. 드물게 아침 운동을 나갈 때 만난 적도 있고 하루 3번 식사하러 갈 때는 거의 같이 가고 또 가끔은 양쪽 집을 오가며 술잔도 기울인다. 고등학교 교장을 정년퇴직했다는 형님은 사모님이 몇 년 전에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고 작년에 이곳으로 들어오셨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독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나는 원래 책을 잘 안 보는데 형님이 권하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독서에 흥미가 붙었다. 바로 아랫집에는 79세의 큰형님이 사신다.
얼핏 봐서는 60대 중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다. 그는 매일 헬스장에서 살다시피 한다. 헬스장에서 할머니들한테 인기가 제일 많다. 그 남자는 심지어 그곳에서 만난 60대 중반의 여성과 사귀고 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만나든 항상 그 여성과 웃으며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다닌다. 그는 한때 고도 비만으로 쓰러지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 이후 이를 악물고 운동을 해서 지금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술도 잘 안 마시지만 여럿이 모였을 때는 맥주 한두 잔 정도로 절주를 했다. 밖에서 살 때는 같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다녀도 다들 모르는 척하고 다녔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서로 반가워하며 인사를 한다. 곧바로 통성명을 하고 두 번째 만날 때부터는 형님, 아우, 누님, 동생 하며 다들 편하게 지낸다. 실버타운에서 아직까지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사람들이 나를 막내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해준다. 밖에서는 아웃사이더였는데 이곳에 들어와서는 인사이더가 되었다. 장자가 말한 고돈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어찌되었던 예전에 나는 고독한 한 마리 돼지였었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만족하고 행복했다. 점심때 구내식당에 가니 소 불고기와 나물 3가지 그리고 두부와 호박, 해물 몇 가지가 들어간 얼큰한 된장찌개가 나왔다. 오늘 오후에는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 옆집 형님을 따라 대여받은 소설책을 들고 실버타운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갔다. 책을 반납하고 재미있는 책이 뭐가 있나 둘러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차분하면서도 맑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니 며칠 전 식당에서 내 옆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는 아줌마였다.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뵙네요. 책 빌리러 오셨나 봐요. 예, 반납하러 온 김에 한 권 더 빌려가려고 둘러보고 있었어요.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원래 책을 읽지 않았는데 옆집 형님 덕에 요즘에는 책 읽는 재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밖에서 살 때는 시장마다 삼시세끼 해먹는데 시간을 많이 써버렸는데 이곳에 오니 그런 시간들이 남아서 무료할 때는 가끔씩 읽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반복되는 밥 해먹고 치우고 이것만 안 해도 정말 24시간이 48시간이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 도우미가 집안 청소까지 해주죠. 거기다 영양사와 조리사가 매일 매 끼니 건강을 챙겨서 정성껏 만들어주니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저도 여기 들어와서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했더니 없던 근육들이 많이 생겼어요. 나는 제목이 재미있어 보이는 단편 소설집을 한 권 뽑아들었다. 그녀의 왼손에는 이미 몇 권의 책이 들려 있었지만 오른손을 길게 뻗어 2권을 더 잡더니 대출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나도 뒤따라가며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라고 묻자 그녀는 괜찮아요. 라고 하며 좀 더 빠른 걸음으로 앞서서 갔다. 밖으로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그녀도 우리 동 앞에 서는 곳이었다. 둘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합창을 하듯 백삼동에 사세요? 우리 둘은 쑥스럽게 웃으며 또 동시에 이해했다. 심지어 그녀는 나와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오른 그녀가 6층을 누르며 저는 605호에 살아요 라고 말하며 살짝 미소 지었다. 내가 아 그러세요? 저는 꼭대기층에 살아요 라고 말하며 17층을 누르자 그녀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저희 집에 가서 차 한잔 드시고 가실래요? 그래요? 그래도 돼요? 그럼요 괜찮아요.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서니 우리 집과 같은 평수, 같은 방향의 집이었지만 무언가 달랐다. 우리 집에 들어가면 썰렁한 기분이 드는데 여기는 분위기 좋은 카페에 온 듯한 따뜻한 느낌이었다.
거실 천정에 늘어진 화려한 등과 커튼 그리고 소파 커버까지 은은한 노을 빛깔이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작은 꽃병 하나가 놓여 있었고 안개꽃 사이로 고개를 내민 반쯤 핀 장미꽃 한 송이가 나를 반기듯 수줍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두리번거리고 있는 나에게 소파를 가리키며 거기에 앉으세요 라고 살짝 미소 지었다. 아, 예. 무슨 차를 드릴까요? 커피는 아까 집에서 나올 때 마셔서. 차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있으니까 드시고 싶은 거 말씀해 보세요. 캐모마일 차도 있나요? 예, 있어요. 저도 그 차 즐겨 마셔요. 그럼 그거 한 잔 주세요. 그녀는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서 TV를 켠 후 리모컨을 나에게 건네주고 주방 쪽으로 걸어갔다. 잠시 후 그녀는 찻잔을 2개 들고 와서 한 잔을 내게 밀며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라고 말하며 내 옆에 가까이 앉았다. 그녀가 내게 다가오자 프라다 캔디의 클래식하고 달콤한 향기가 나를 감쌌고 내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다. 나는 와이프가 죽고 나서 몇 년이 지났지만 다른 여자와 한 공간에서 단둘이 나란히 앉아있는 것은 처음이었다.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려고 방금 뜨겁다고 한 말도 잊은 채 찻잔을 들어 벌컥 마셨다. 아, 뜨거! 하며 입안에 들어간 차를 무의식적으로 뱉었다. 그녀는 아이고 그러게 뜨겁다니까요. 뜨겁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일어나 수건을 들고 와서 닦아주려 했다. 나는 재빠르게 수건을 빼앗아 얼굴을 닦으며 아,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근데 데인 건 아닌가요? 욕실에 가서 찬물로 좀 씻어보세요. 나는 아, 예 하면서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세면대 위에 거울을 보면서 으이그 이 멍충아 라고 중얼대며 붉게 상기된 두 뺨을 몇 번 두드렸다. 욕실에서 나오니 탁자 위에 어지럽힌 것들을 다 치워져 있었고 그녀는 또 다른 찻잔을 들고 왔다. 이번에는 천천히 드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녀는 나의 사생활에 관해 이것저것 자세히 물었다. 그녀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침묵이 길어지자 내가 이곳에는 언제 들어오셨어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긴 한숨을 한 번 쉰 후에 3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바깥 세상이 너무 싫어져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지난 봄에 이곳으로 오게 됐어요. 아, 많이 힘드셨겠네요. 맞아요. 사별도 힘들지만 이혼도 그 못지않게 괴로워요. 그런데 몇 년생이세요? 아, 저는 56년생이에요. 아, 그러세요? 저는 59년생이에요. 나랑 비슷하게 봤는데 나보다 3살 어리네요. 그럼 오늘도 편하게 누나라고 부르세요. 아, 그럼 누나니까 저한테 말로 오세요. 같이 늙어가는데 3살 차이가 뭐 대수라고 서로 말 놓으면 되겠네. 그럼 그래요, 누나. 누나 대신 이름 불러주면 좋겠네. 그럴까요? 알았어요. 우리는 둘 다 크게 한번 웃으면서 친해진 기분이 들었다. 우리들은 지금이 제일 좋을 때야. 더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몸이 아픈 곳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불행해지겠지? 맞아.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잘 먹고 귀찮아도 매일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해. 우리만 생각하면 그런데 또 젊은 사람들 생각하면 100세까지 살려고 욕심내는 게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 부모 세대는 6, 7 남매 정도 낳았지만 우리 세대들은 모두 한두 명밖에 안 낳았잖아. 그러니 한두 명이 6명에게 6명에서 8명, 9명 정도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니야. 거기에 부부 둘이니까 엄마 아빠. 아, 그것이 연금이든 기초생활급이든 우리 자식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거잖아, 다. 그렇지. 6.25 전쟁 이후 출산율이 늘어났고 70년대, 80년대에는 가족계획 정책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90년대에는 더 줄어들었고 거기다 그때는 남아선호 사상이 겹쳐서 그 세대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아진 거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 때는 아이를 3명 이상 낳으면 셋째부터는 의료보 혜택도 안 주고 가족수당도 안 줬잖아. 그야말로 탁상 행정의
임시 방편에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정책의 결과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만든 거지 뭐. 그러니까 심지어 일본에서는 플랜 75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잖아. 맞아, 그 영화 보고 진짜 소름 끼치게 무서웠어. 아무리 영화라도 그렇지 어떻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조금 편안해질 만하니까 75세가 되면 죽으라고 권유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게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TV, 매스컴 등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살하기를 회유하는 거잖아. 그럼 옛날 고려장하고 다를 게 뭐가 있다. 우리 세대들은 진짜 치열하게 살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목숨 바쳐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슬픈 현실이라니.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도 자식 걱정만 하던 파미르고원의 어린 어미 양이 떠올라 눈물이 나네. 아,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자. 너무 우울해져. 그래, 답답한 얘기 그만하고 냉장고에 시원한 맥주 있는데 그거나 마시자. 좋지, 맥주 좋아. 어디들 가?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장에 가요. 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영을 하러 다녔었는데 1층에 혼자 사시는 80대 중반의 할머니다. 이분은 1층 복도 왼쪽 구석에 의자를 놔두고 거의 항상 그곳에 앉아 계신다. 오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유일한 낙이다. 젊어서는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 지하상가에서 옷장사를 했다고 한다. 오래전에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은 결혼해서 잘 살지만 명절 때 이외에는 찾아오지 않는데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으니 매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말을 건다. 엄마를 보러 오지도 않는 두 아들을 그래도 매일 칭찬을 한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큰아들은 판사이고 작은아들은 의사라고 한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할머니의 반복되는 자식 사랑 자랑을 들어줄 수가 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중요하지가 않다. 그분의 유일한 낙이 그것뿐이라는 것이 알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도 5분 정도 걸어서 5분 정도 서서 네, 그러시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맞춰주다가 수영장으로 향했다. 1시간 정도 수영을 하고 커피숍으로 갔다. 커피숍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아내가 창가 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 2잔을 가지고 왔다. 커피 한 모금을 빨고 있는데 내 뒤쪽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남자는 내 아내를 쳐다보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와이프도 웃으며 예, 오랜만이네요. 커피 마시러 오셨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 남자는 예, 저희 부부도 합석해도 될까요? 라고 말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예, 그러세요. 라고 대답하며 아내를 봤다. 아내가 전에 헬스장에서 뵌 적이 있어요. 라고 말하자 그 남자는 이쪽은 우리 와이프예요. 라고 하며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 남자의 부인은 목이 깊게 파인 다크 레드빛의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안녕하세요 라고 하이톤의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분명 어디서 본 여자였다. 실버타운으로 오기 전에는 커피숍에서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는 종종 겪는 일이다. 우리 부부는 마주보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의 아내는 내 아내의 옆에 앉았고 그 남자는 내 옆에 앉았다. 몇 동에 사세요? 저희는 103동 꼭대기층에 살아요. 저희도 102동 꼭대기층인데. 그럼 17층이신가요? 아니요, 102동은 25층까지 있어요. 2501호에 살아요. 그렇군요. 다들 잠시 커피를 마시느라 말이 없다가 와이프가 그 남자의 와이프에게 실례지만 몇 년생이세요? 라고 물었다. 저는 56년생이에요. 저랑 동갑이네요.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친하게 지내요. 좋아요. 친구하면 되겠네요.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는 어디 사셨어요?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에서만 살았어요. 수원에서 왔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녀를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떠올랐다. 수원에서 직장을 다닐 때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아내가 있는 서울집에 갔었고 평일에는 직장 근처에서 원룸을 얻어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그때 아내가 친구랑 여행을 간다는 편지 한 통만 보내고 한 달 넘게 연락이 안 될 때였다. 어떤 친구랑 어디를 갔는지 모르는 채
전화도 안 받자 나는 아내가 바람났다고 생각을 했고 매일 퇴근 후에는 술만 마셨다. 그 즈음에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을 갔다가 홧김에 3차까지 가서 하룻밤을 같이 지냈던 노래방 도우미였다. 그때 그 여자의 왼쪽 엉덩이에 젖꼭지만하게 튀어나온 점이 있었던 게 생각났다. 그날 밤 내가 그녀의 몸을 더듬다 그 점이 만져졌고 어떻게 이렇게 튀어나온 큰 점이 엉덩이에 있지? 라고 혼자 생각했던 기억이 났다. 그리고 그날 그녀가 나에게 해줬던 뜨거운 말과 하룻밤이 아쉬울 만큼 황홀하게 해주었던 그녀의 진한 행동들이 하나씩 떠오르니 나도 모르게 또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아내가 내 팔을 흔들며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왜? 저분이 당신한테 몇 번이나 묻고 있는데 왜 못 듣는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그렇게 얼굴하고 귀까지 새빨개졌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후 그들 부부와 우리는 바로 옆동이고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친해졌고 부부 동반으로 캠핑도 다니고 영화도 보러 다녔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녀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고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다. 우리가 결혼한 지도 3년이 지났다. 여름 햇살이 무척이나 따가운 중복날 아내의 칠순잔치를 해준다고 서울에 사는 아내의 아들이 데리러 왔다. 우리 부부를 태우고 간 곳은 서울에서 꽤 유명한 한정식집이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룸에는 아내의 사진과 어머님의 칠순을 축하합니다 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었고 며느리가 큰 꽃다발을 건네주었다. 룸 안에 있던 딸과 손주들이 다 같이 춤을 추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우리가 재혼할 때 보고 두 번째로 보는 아내의 자녀들이었다. 뻘쭘하게 서 있던 나는 현기증이 났는지 비틀거리는 아내를 부축해서 자리에 앉혔다. 여보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손을 잡고 있는 나를 쳐다보며 그런데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아들이 엄마 왜 그래? 라고 묻자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아들의 두 손을 급히 잡으며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묻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아내는 요 근래에 말수가 부쩍 줄어들고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었다. 나는 나이 탓이려니 하고 무심코 넘겼었다. 다음날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가보니 알츠하이머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그렇게 나는 그날부터 치매 아내를 케어하며 살았다. 2년 정도 지나니 아내의 병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더 나빠졌다. 식사는 물론이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나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워서 아내의 자식들을 불러 모았다. 의논 끝에 아내를 24시간 간병인이 동거하며 케어해주는 치매병동으로 옮겼다.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울상이더니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나를 나무라기라도 하듯 내리는 비바람을 맞으며 나도 실컷 울었다. 아내를 치매 환자들이 모여 사는 106동으로 옮기고 나도 재혼하기 전에 혼자 살던 103동으로 다시 이사를 했다. 6년 전에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신기했고 실버타운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도 무척이나 컸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만난 아내는 106동 치매병동으로 옮긴 지 1년도 안 돼서 저 세상으로 먼저 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쌓았고 그런 그녀를 가슴속에만 남겨두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아내와 황혼 이혼을 하고 얼마 전에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 친구와 결혼한 여자는 나의 첫사랑이다. 물론 나 혼자만의 짝사랑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도 모른다. 요즘은 그 친구를 데리고 다니며 실버타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다. 원래 바람기가 많았던 내 친구는 이곳에 들어와서도 관심은 온통 여자들에게만 쏠려 있었다. 오늘은 그 친구가 아들 집에 일이 있다며 시내에 나갔다. 나는 여느 때처럼 아침밥을 먹고 디카페인 카페라테를 한 잔 마신 다음 수영장으로 갔다. 이슬비가 내리는 날이라 그런지 수영장 안에는 사람들이 몇 명 없었다. 준비 운동을 마치고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하는데 1705호 아니세요? 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얼굴을 돌려보니 2501호에 사는 여자였다. 전보다는 약간 수축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예,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보기도 어려운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예, 일이 좀 많았죠. 우리는 수영을 마치고 3년 전 그녀와 부부 동반으로 커피를 네 명이서 마셨던 구내에 있는 커피숍으로 갔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신 그녀는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왼쪽 뺨으로 흘러내린 덜 마른 머리카락을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귀 뒤로 넘기며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통 안 보이셨던 거예요? 안 보이셨던 거예요? 라고 내게 물었다. 그러니까 그게 제 아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렸어요. 어머나 세상에 안 좋은 일이셨군요. 안 좋은 일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아니요, 점점 더 심해져서 얼마 전에 치매병동으로 옮겼어요. 한번 찾아가 뵈야 되겠네요. 찾아가도 소용없어요. 작년에 저 세상으로 갔는걸요.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나 빨리요? 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양가 자식들 다 모아놓고 가족 회의를 해서 가족들의 뜻에 따라 와이프는 치매병동으로 옮겼는데 얼마 못 버티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으셨군요. 사실은 저도 큰일이 있었어요. 예? 뭐 안 좋은 일이에요? 예. 작년에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가고 저도 백삼동으로 다시 이사 왔어요. 아이고 저런 남편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벌써 저보다 14살이나 많아요. 나이가 14살 차이가 났었군요. 병원으로 돌아가셨나요? 예, 대장암 말기였는데 전이가 많이 돼서 치료가 불가능했어요. 그때부터 같은 동에 살게 된 우리는 매일 커피를 같이 마시고 밥도 같이 먹었다. 오래전에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게 된 얘기도 듣게 됐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며 10년 전쯤 노래방에서 저 만난 거 기억하시죠? 라고 나에게 물었다. 예, 맞군요. 저도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처음 커피숍에서 만난 날 저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저도요. 저도 그날 알아봤지만 말은 할 수가 없었죠. 그러셨구나. 저는 깜깜할 때 봐서 저를 기억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전 남편의 긴 외도로 많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였죠. 우연히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있는 여자를 알게 되었고 복수심에 그 여자의 권유로 맞바람을 피워볼 생각으로 노래방 도우미로 처음 간 날 그쪽을 만난 거였어요. 예, 그러셨군요. 그녀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12년 정도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나서 자식들이 추천으로 이곳으로 오게 됐다고 얘기했다. 물론 도우미 일은 그날 단 하루만 했었다고 말하며 어색한 표정으로 크게 웃었다. 우리는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매일 자연스럽게 수영장에서 만났다. 같이 수영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했다.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며 우리 이제부터 뭐든지 같이 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내민 작은 손을 잡으며 그래요. 오래오래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10여 년 전 그녀와의 첫날 밤에 느꼈던 불타오르던 감정은 덜했지만 애틋하고 살뜰한 사랑은 점점 더해만 갔다. 바깥 세상에서는 30년 넘게 한 여자만 살았다. 그런데 이곳 실버타운에 들어온 지 3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두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 우리는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서로에게 알려주고 서로의 집에 부담 없이 오갔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집에서 와인도 즐기고 같이 꿈속에 빠져들기도 했다. 제가 즉흥적으로 써서 올린 실버타운 로맨스를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영감이 떠오르면은 더욱 재미있는 소설을 써서 올릴 테니까 구독해 놓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심심할 때 들러주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